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마침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오늘 음력으로는 7월 7일 7월 7석이더군요.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바로 7월 7석 그날입니다. 마침 이 7월 7석이고 하니까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은 모든 것이 지소미아다, 일본의 무역 보복이다, 다음에 등등등 거기에 맞서는 의병가다 이야기들 많습니다만은 조금 우리 국내 정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석, 즉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날, 사실 지금 보수, 자유, 우파는 세 갈래 길로 나뉘어 있죠. 조원진, 홍문종 대표가 이끌고 있는 우리공화당,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덩치가 가장 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에 보면은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 이른바 탈당파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한 7분 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문제는 이 세 진영이 이른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우리공화당의 그 지지층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층과 또 바른미래당에 지금 남아있는 자유우파 일부에 대한 지지층들은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증오심보다 더 큰 증오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중앙일보 강석호 논설위원이 쓴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했더군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야말로 좀 용단을 내려서 자유한국당과 큰 틀에서 통합을 하고 수도권 서울에서 출마해 주었으면 좋겠다. 실제 보면 이제 강석호 논설위원은 거의 구체적으로 장소를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석호 논설위원 간의 이 얘기에서는 아마 그 지역도 아마 구체적으로 거론된 듯합니다. 이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안 그래도 유승민 의원이나 이혜원 의원 등 이른바 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에 새누리당 출신 이분들이 계속 지금 손학규 대표 당신이 지난 4.3 창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물러나는 것이 옳은 길 아니냐 하고 좀 강하게 프레스를 가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보니까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자, 그럼 너희들이 나가라. 난 죽어도 나는 그와 같은 자유한국당, 이른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탄핵 세력들과는 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누구나 다 압니다. 제가 시중에 나가서 보면 여러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보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보면 공히 다 걱정하고 또 공히 다 압니다. 지금 자유우파가 뭉치지 않는다면, 자유우파가 뭉쳐서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 일당의 위치를 차지해오지 않는다면 지금 급격히 포퓰리즘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흔한 얘기를 기고만장해서 더욱더 보면은 언론을 갖다 옥죄고 언론을 털어쥐고 말로는 아주 맑은 표정으로 아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창달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북한에는 끊임없는 굴종적 자세,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민주노총 등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첨하면서 언론은 철저하게 입을 봉쇄하고 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신독재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또 제가 만난 분들 다 공히 그런 걱정들을 하세요. 마침 8월 5일이죠. 월요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평화 경제를 통해, 즉 남북 경협을 통해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자. 완전히 번지수가 틀린 거죠 지금. 지금 이렇게 일본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지금 펑펑 미사일 쏘아대는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그것도 우리의 47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가, 북한하고 손잡고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사기를 친다 하더라도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남북 문제만 잘 되면 모든 것을 깽판 쳐도 괜찮다. 아마 그와 같은 생각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좌파들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 보면 벌써 이제 8월 7일인데 조금 한 20일 한 3주 정도 지나면 9월 정기국회 열립니다. 정기국회에서 9, 10, 11 한 석 달 정도에 보면 뭐 예결하지요, 국정감사하지요. 거기서 의원들은 자기 이름 알리기 위해서 펑펑 터뜨리고 정신없이 지나는 가운데 12월이 되면은 선거 120일 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각 지역에서 내년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향해서 그동안 칼을 갈고 또 그동안 표밭을 일구어 왔던 많은 그야말로 정치 지망생들, 저 정치 건달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정치 지망생들이 현역한테 도전하면서 그야말로 또 새로운 이합집산, 새롭게 보면 그야말로 철새들이 난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 와중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통해서 지금 집권 세력은 자기들이 지향하는, 자기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지향하는 공수처법 요건 요것대로 가고, 또 하나는 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자, 내년 지금부터 우리 저 시계를 갖다 쭉 앞으로 한 5개월 앞으로 쭉 밀어보죠. 그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끊임없이 각을 세우고 싸우면서 이런 얘기할 겁니다. 박정희야말로 토착애구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바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터져나온 얘기입니다. 박정희야말로 토착애구다. 고로 자유한국당 등등등등 다 너희 토착애구다, 이적이다, 친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친일 프레임으로 계속 5개월을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베하고 계속 끊임없는 싸움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에서 자칫 입을 띄었다가는 자기도 친일파로 몰릴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 속에서 침묵의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연말쯤 되면은 슬그머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가 사면해 줄 가능성이 크죠.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가 사면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자,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세력들 뭉쳐서 최소한 한 10%에서 15% 갖고 가라.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그거 뺏기고 나면 한 20, 아무리 뛰어봐야 30%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은 40% 지지만 갖고도 수도권을 갖다 싹쓸이 할 수 있고, 서울, 경기, 인천이 전체 의석의 과반입니다. 나머지 충청도라든가 또 약간 보면은 뭐 흔한 얘기로 좀 결집력이 약한 경남 지역, 부산 지역에서도 자기들이 싹쓸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죠. 거기다 한 방 더 넣습니다. 젊은이들 30대 40대를 향해서 이른바 그들이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평화 프레임, 평화의 환상 뭡니까? 기억나시죠? 작년 그 김여정, 김정은의 동생이라는 김여정, 또 현송월이 오고 김여정이 왔을 때 온 젊은이들, 이른바 어정쩡한 중도들까지 와 쏠려서 무슨 뭐 전 클레오파트라 왔는 줄 알았어요. 그야말로 그 김여정의 일거수일투족에 아이고 뭐 모습이 도도하고 당당하다느니, 물론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는 이러고 악수합니다. 시진핑 앞에 어떻게 악수할까요? 이러고 악수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내년 한 2, 3월쯤 좋으네요. 마침 보니까 216이 저 북한에서 뭐 아는 숫자입니다만 216이 뭐냐 하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광명성절이라고 하죠.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은 태양절이라고요. 광명성절 즈음 해갖고 쓱하니, 아니면 극단적으로 4월 15일 태양절쯤 즈음 해갖고 자, 김정은 동지 드디어 백두혈통이신, 이렇게 왔을 때 서울이 난장판되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또 뭐 위인 맞이한다,
백두칭송한다 난리를 치는 가운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산당에 반대하는 것이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갖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침묵에 빠지게 되고 자유우파들은 그나마도 자유우파는 흔한 얘기로 박근혜 흐름, 또 박근혜 대통령과 조금 거리가 있는 흐름, 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주도했다는 탈당파들 그 흐름 세 가지를 여전히 쪼개져 갖고 서로가 마치 문재인보다 더 상대방을 갖다 증오하는 문재인에 대한 미움보다는 여길 더 증오하는 그런 가운데 유권자들 세 개를 쪼개지면 참 문재인 대통령 즐겁겠어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이야기하면은 여론조사 안 믿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여론조사를 믿습니다. 김장수 박사도 우리 매주 나오는 김장수 박사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이 과대대표돼서 그렇지 어떤 일정한 흐름 트렌드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마치 우리가 어제 오늘 리얼미터 또 많은 사람들 리얼미터 얘기하면 뭐 그 리얼미터를 얘기하느냐 한국갤럽도 못 믿고 리얼미터도 못 믿는다 얘기합니다만 한번 리얼미터의 트렌드 추세를 한번 봐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좀 아주 주목받는 것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마치 뭐니까 어제 오늘 계속 대구 경북 지방에 보면 이른바 그 지방 민심 탐방이라고 하나요? 갔는데 민심이 그렇게 TK 민심도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지난 서너 달 전만큼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 대표 당신 그동안 해오는 게 뭐냐? 몰라요.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얼미터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리얼미터를 봤을 때 올 1월부터 올 5월까지는 황교안 대표가 부동의 1위였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2위였고 근데 6월에는 2위를 밀린 다음에 7월에는 드디어는 20%선 밑으로 19점 몇 %로 내려왔어요. 자, 이 큰 트렌드가 이렇다. 근데 저는 주목하는 게 이겁니다. 이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리얼미터가 나름대로 보면 자기네들 그 조사 기준으로 범진보 범여권 후보 예정자들을 다 합쳐놓으니까 48.6%의 지지율을 갖다가 얻고 있어요. 근데 범보수 및 현 야권의 그 어떻게 보면 앞으로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12명입니다만 지금 12명을 갖다 쭉 늘어났죠. 12명 및 기타인데 36.4%입니다. 저는 48과 36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2012년 12월 대선 때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가 얻은 표가 51.6%로 1577만 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중도의 이정희 후보가 사퇴해서 범진보가 모두 총 결집했더니 48% 1469만 표입니다. 자, 48을 주목하세요. 자, 재작년에 있었던 2017년 5월 9일 대선 한번 보시죠. 대선을 보시면 그때는 투표율이 지난 2012년보다 더 높아서 77.2%의 전 투표율이 있었고 328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때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41.1%로 1342만 표. 그 다음에 진보로 분류되는 심상정 후보가 6.17%로 201만 표를 얻었습니다. 41.1과 6.1을 합쳐보면 얼마나 대략 47가량 됩니다. 즉 뭐냐니까 범진보가 이른바 과거 통진당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 보면은 민주당 민평당까지 싹 합치면은 48%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리얼미터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범진보 및 여권 후보자들의 예비 후보자들의 그 득표율을 합친 것이 48.6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히 나왔다고 봐요. 문제는 범보수 야권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51.6, 그 다음에 2017년 그 당시에
홍준표, 유승민, 조원진, 그리고 안철수 중에서도 좀 일부, 안철수 중에서도 물론 보면 뭐 흔한 얘기로 진보에 속한 표도 있겠습니다만 안철수까지를 포함하면 대략 52%가 됩니다. 그러면 51, 51.6, 51.6이라는 것이 범보수가 총 결집했을 때, 그야말로 완벽하게 뭉쳤을 때 얻을 수 있는 표 51%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얼미터로 봤을 땐 36.4. 자, 15% 어디 갔습니까? 자, 15% 어디 갔습니까? 저는 이 15%에 주목합니다. 이 15%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박근혜를 찍었고 홍준표를 찍었고 유승민을 찍었고 조원진을 찍었던 사람들이 문재인을 찍진 않습니다. 지금도 이낙연을 찍진 않습니다. 박원순을 찍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어디 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고 미래의 희망이 뚜렷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아유 나도 몰라 하고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무관심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흔히 우리 통계학 내지는 선거학에서는 DK그룹 Don't know, 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런 어떻게 무당치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한 8개월 남은 7, 8개월 남은 내년 총선, 조금 더 멀리는 한 2년, 3년 조금 안쪽으로 한 2년 7, 8개월 남은 대선을 향해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15%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갖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우파여 사라진 15%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뭐 다 아시죠? 방법은. 그건 뭐 웬만한 정치판에서 한 1, 2년만 있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가 30년, 88년부터 정치판에 있으면서 매번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등등 보면서 그야말로 그냥 눈만 감아도 느껴지는 그거죠. 사람 키워라. 현재 사람 키우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언론을 갖다가 지금 문재인과 그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아니 상품을 갖다가 내보여야지 그 상품이 있는 줄 알죠. 지금 지상파, 종편, 신문 어디에도 보면 보수 우파 쪽 사람들 참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기껏 나온다는 것은 뭐 나경원 토착애구다, 뭐 황교안 뭐 저 보면 실수해갖고 뭐 했다, 이렇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주로 부각시키고 있죠. 그 이것은 결국 노출 빈도를 갖다 스스로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기회는 있죠. 이번 저 정기국회 때 보면은 황교안 대표도 혼자 다니지 마시고 이럴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TK 갈 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7개월 동안 비대위 한다고 애썼지 않습니까? 김병준이랑 손잡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남 갈 때 옛날 경남지사 했던 김태호랑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지난번에 뭐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조금 말실수했습니다만 좀 보면 중도 이 수도권 다닐 때 오세훈하고 손잡고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경원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현주 지금 무소속으로 뭐 빌빌 지금 보면 보면 무슨 공중에 어떻게 보면 끈 떨어진 연마냥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손잡고 다니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이 지금 이미 지금 숨어있는 15%가 서서히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증오하지 마십시오. 물론 압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 때문에 지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지금 몸둘 바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 중에 일부는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 아유 나는 잘 모르겠시오, 그냥 어떻게 그때는 그냥 뭐 저는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서로, 아니 싸울 사람은 저쪽에 있는데 정작 싸워야 될 사람은 저 북에 있고, 정작 싸워야 될 사람은 그 북과 가까운 청와대에 있고, 그리고 보면 저 이해찬을 비롯한 거기에 있는데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일단
일단 딱 3년만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스탠드 스틸 하십시오. 스탠드 스틸. 이번에 저 미국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 일본 싸우니까 자 너희들 그 갈등 그러면 역사적인 그런 감정 난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밑도 끝도 없는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되니까 스탠드 스틸 일시 중지 해줬으면 좋겠다.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 일시 중지. 앞으로 2020년 3월에 있는 대선까지 3년만 뭐 2년 6개월만 칩시다. 3년만 스탠드 스틸 하십시오. 그 협정이라도 맺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협정을 맺고 그들이 그렇게 나서주면 정치 지도 예를 들어 조원진 의원이 홍문정 의원이 이쪽에 뭐 유승민 의원이 그런 식으로 나서준다면은 그 지지자들도 그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조원진이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유승민이가 우리 믿고 따르는 안철수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황교안이가 이렇게 한다면 좋다. 우리도 참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그야말로 좀 국량 깊은 그런 결단을 갖다가 기대해 보고요. 세 번째, 마침 저는 어제 이번에 여름 어제 그제 일요일이군요. 8월 4일 5일쯤 됐을 텐데 아주 잘 알고 지나는 그 기자 후배 하나가 전국 253개 지역구에 2020년 4월 총선 출마 예정자 명단을 갖다가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역 의원은 다 들어가고요. 거론되는 사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보다 보통 한 7, 8명 돼요. 그래서 그걸 당별로 다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뭐 민주당이다, 자유한국당이다, 바른미래당이다, 민평당이다, 정의당이다. 그걸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 줄 아세요? 우리 자유우파의 지금 가장 큰 맏형인 자유한국당에 인재가 부족하구나. 사람이 부족하구나. 현역 의원들 외에는 보면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15대 그러니까 제가 13, 14, 15 그러니까 88년부터 2000년 초까지 보좌하는데 그때 의원하시던 분들 이름까지도 올라와요. 아니면 뭐 구의원을 제가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미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전력으로 보더라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좌파 쪽이 선수들이 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리고 그쪽은 어쨌든 무게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좌파들 특징 벼락감투를 조사로 사람을 갖다 키워나갔습니다. 뭐 임종석이 별거였나요? 갑자기 저 박원순이가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켜주니까 갑자기 덩치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와 같이 보니까 뭐 사실 유권자들이 누가 정치평론가 아닌다면 속속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캐리어 세 가지를 갖다 보통 냅니다. 하나 둘 셋 냈는데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선수군들이 빈약해요. 자 여러분 선수군들이 빈약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늘 그 밥에 그 나물인 언제 때 그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야말로 제가 이제 58년생인데 심지어 제 아들뻘 되는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정말 용기 있고 한 애들 K-팝식으로 뭐 공개 무슨 뭐라 해서라도 계속 키워주고 만들어주고 부닥치게 해야 됩니다. 왜? 선거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것이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적으로 했다가 만약에 깨지면 누가 책임지냐? 이기면 어떡할래요? 그리고 설사 2020년에 그야말로 사실 신빙기회로 물갈이해서 세물로 좀 젊은 그야말로 30대 40대 세물로 그야말로 좀 단순히 아버지 덕에 어디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당차고 있어 보이는 사람 제 머릿속에 남는 그런 사람은 사실 손수조 위원장이에요. 자기 아버지 택시 운전사 갖고 자기 혼자 3천만 원 갖고 돌격하겠다고 문재인 후보한테 들이받았던 당시 부산에서 그런 좀 패기 있고 이런 젊은이들 갖다가 우리가 발굴해내고 밀어주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50년생 때쯤 되면은 계속 이제 자리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3선 4선쯤 했으면 자리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배웠잖아요. 총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선에서 문재인이가 41.12 이기고 나니까 100을 먹더라니까요. 100을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41.1%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대한민국
100년,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를 갖다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2020년 3월 대선입니다. 그러자면은 내년에 설사 우리가 조금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갖다 부닥치게 해서 졌다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교두보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우리 기성세대들이 밀어주고 젊은이들이 용기를 갖고 그 다음에 2020년에 그야말로 게릴라 마냥 뛰어서 표를 긁고 와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만들어낸 대통령 후보를 통해서 정권을 되찾아올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죠. 자, 오늘 2020년 8월 7일 음력 7월 7일 7월 7석 날 견우와 직녀가 오조학교에서 1년에 한 번 만나듯이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던 자유우파의 그런 세력들이 그야말로 마음으로부터 또 몸으로부터 만나서 뭔가 통합의 큰 틀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7월 7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